네, 4장은 문제 해결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게 중심인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세계에서 해결하기가 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컴퓨터를 잘 이용한다면 쉽게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을 얘기를 합니다. 일단 들어가서 보면은요. 즉, 이 문제라는 건 컴퓨팅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컴퓨터의 그 빠른 계산 능력을 잘 활용하면 인간의 머리로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워 보이는 문제를 조금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걸 예로 든다면 어떤 데이터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 속에서 가장 큰 것, 가장 작은 것을 찾는다거나 정수가 엄청 많이 있는데 아니면 1에서부터 1000 사이의 정수 중에서 소수가 어떤 것인지 소수를 찾아라 이런 문제들 인간이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를 구하는 것도 그렇죠. 정확하게 두 점만 따진다면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지만 도로망에서 복잡한 도로망에서 어느 도로를 이용해서 어디로 가고 어디에는 교통 상황이 복잡하고 어디는 공사 중이고 어디는 시위가 있고 등등 이제 자동차에서 그 내비게이션에서 이런 기능들을 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상 예보죠. 사실 기상 예보는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또 상당량의 계산을 통해서만 정확한 예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상청 같은 데서 슈퍼컴퓨터를 이용하는 이유도 엄청난 계산량 때문이지요. 그러면 이런 컴퓨팅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단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정의를 해야만 목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서 접근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문제가 이제 복잡할수록 여러 개로 나누는 겁니다. 쪼갭니다. 쪼개서 작은 문제들을 각각 해결함으로써 나중에 전체적으로 이제 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 분해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기 전에 프로그램을 하기 전 단계의 얘기죠. 뭔가 설계 단계에서의 추상화가 필요합니다. 네, 이제 이런 이제 전략을 가지고 각각의 전략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정의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개발해서 만들게 될 소프트웨어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죠. 즉, 현재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려니 힘들고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느냐. 이 문제는 컴퓨터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할 개발 목표가 정해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가 명확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 정의가 명확히 이루어져야만 나중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끝내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에 앞서서 진짜 이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해결해 하고자 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문제 정의에서 제시된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그 소프트웨어의 동작 여부를 하나하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 과정이 만약에 없다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나서도 소프트웨어를 검증할 수가 없는 거죠. 제대로 동작하나?
이거 쓸모가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 정의가 명확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먼저 정의를 하게 되면은요, 제가 3장에서도 언급했듯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과 소프트웨어를 실제 개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사람이 개발할 사람, 자기가 직접 사용할 소프트웨어를 자기가 직접 개발해서 쓰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면 뭐 이러이러한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이러한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면 이것들을 다 일단은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을 하고 이걸 정리를 해서 논리적인 명제로 전환 가능하도록 분명히 해야 한다. 이 얘기는 3장에서 언급했듯이 어떤 명제이면 뭐 어떤 명제를 행한다 이런 식이죠. F implied N 이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비디오가 재생을 마치면 이 버튼은 더 이상 동작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적 연산자를 동원해서 and, or, not, implies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말로 했던 얘기를 논리적인 명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이 명제들 간에 모순이 없는지를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즉 일관성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말할 때 얘기를 충분히 다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시나리오는 빼먹고 고려하지 못했네. 이것도 있어야겠네 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 요구사항이라는 건 주로 어떤 게 있냐면요. 이제 1차적으로 직접적인 게 그 소프트웨어가 실행해야 될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 이런 기능, 이런 기능이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기능적 요구사항이고요. 비기능적 요구사항은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중간에 뭐 버그가 있거나 에러가 나서 중간에 멈춘다거나 뭐 오동작을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 기능은 다 있더라도 오동작하면 안 된다. 뭐 멈추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보안성이죠. 허용되지 않는 사람이 접근하거나 뭐 중요한 데이터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뭐 여러 가지 그 보안성이 잘 갖춰져 있는가. 그 다음에 기능은 동작하더라도 이게 그 기능으로 뭔가를 명령을 내렸을 때 빨리빨리 답변이 오는가. 그러니까 계산을 빨리 해서 결과를 그때그때 팍팍 내주는가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은 보통 이제 컴퓨터가 얼마나 빨리 응답하는가, 주어진 명령에 응해서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는가 뭐 등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애프터 서비스 같은 고객 지원 등등이 잘 지원되는가 하는 게 이제 요구사항에 반영되어야 할 요소들입니다. 네, 고객의 요구사항이 이제 다 정리가 되면 프로그래머는 이제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 정의에 대한 이제 문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비디오 플레이어의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디오 플레이어가 만들어져서 이런 재생 버튼이 보이면 재생 버튼을 누르면 비디오가 재생을 시작을 하지요. 근데 이제 중간에 만약에 플레이를 하다가 정지된 경우라면 정지된 이후부터 이어서 재생을 하게 만들고 처음부터 재생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 뭐 새로운 윈도우 창이 떠서 그 윈도우에서 재생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걸 눌러서 재생을 시작하면 버튼은 이제 중간에 멈출 수 있어야 하니까 임시 정지 버튼으로 바뀌어서 디스플레이가 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일련 번호 V2 이제 임시 정지를 위한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 임시 정지 버튼을 클릭을 하면 재생 중인 시점에 재생이 중지가 되고요. 이미 재생이 완료된 상태라면 이건 눌러봤자 동작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플레이 중에 MC 재생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일단 멈추게 되겠죠. 멈추고 버튼은 다시 플레이 가능한 플레이 버튼, 그러니까 재생 버튼으로 화면 이미지가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련 번호 V3, 얘는 음량 증가입니다. 뭐 아이콘이 보여주듯이 음량 이걸 누르면 소리가 커지는 건데요. 최대 80dB로 맞춰놓고 80dB 이하에서는 한번 누를 때마다 음량이 5dB씩 증가하고 80dB에 도착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눌러봤자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런 게 반영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일련 번호 V4, 얘는 이제 줄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현재 기준으로 한번 누를 때마다 5dB씩 감소를 하는데 이제 0dB에 도달을 하면 뭐 더 내려갈 게 없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눌러도 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문제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플레이어를 개발하기 전에 비디오 플레이어가 가지게 될 어떤 기능들에 대한 문제 정의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정의를 이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상태 활동 테이블이라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상대 활동 테이블이 무엇인가를 보면 여기 있는 이제 이 테이블입니다. 돌아오면 첫 열에는 사용자의 가능한 동작을 열거한다. 첫 행에는 프로그램의 가능한 상태를 열거한다. 첫 열이죠. 여기는 사용자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이제 하는 행동들, 재생을 버튼을 클릭할지, 임시 정지 버튼을 클릭할지, 음량을 증가할지 등등 하는 행동을 여기다가 쓰고요. 그 다음에 이 행에다가는 프로그램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느냐, 임시 정지 상태에 있는지, 재생을 하고 있는 건지 등등 이런 거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각 셀에는 해당하는 요구사항 번호를 적는다. 거기죠. 재생 클릭을 하고 나면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V1이라고 하는 앞에 이제 문제 정의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셀에는 그 버튼이 눌러졌을 때 해야 할 문제가 정의되어 있는 그 일련 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약에 프로그램에서 발생할 수 없는 어떤 상태가 있다면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실행하지도 않았는데 뭐 재생을 클릭할 수는 없죠. 실행되지도 않았는데 뭐 임시 정지할 수도 없죠. 이런 식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은 그냥 이렇게 하늘색으로 이렇게 메꿔서 빈칸으로 놓아둡니다. 그 다음에 하늘색도 아니고 즉 발생할 수 없는 상태도 아닌데 거기에 해당되는 셀의 요구사항 번호, 일련 번호가 없는 것이 있다면 이는 추가적으로 뭔가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서 문제 정의를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죠. 사용자 행동에서 비디오 파일을 더블 클릭한다거나 이 비디오 플레이어의 윈도우 창을 더블 클릭하는 일이 벌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요. 프로그램 실행 중에. 근데 이제 비디오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실행되기 전이죠. 실행 파일이죠.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프로그램 게시가 되는 거고요. 윈도우 창을 더블 클릭하는 거는 이제 비디오를 끝내려고 할 때, 재생을 끝내려고 할 때 이제 누르게 되면 선택창이 이제 열리는 거죠. 여기서처럼 지금 이제 하늘색으로 해 놓은 게 사용자의 행동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 정의가 아직 안 된 거죠. V5와 V6가. 그리고 이제 뭐 금방 지적했듯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종료되는지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상태 활동 테이블을 이용해서 부족한 점을 찾아내어 완전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점이 부족하다, 이런 시나리오가 고려되지 않았다, 이런 걸 판단을 하고 새롭게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서 문제 정의에 추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가된 요구사항은 1년 번호 V5 마우스 더블 클릭인 거죠.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파일에다 더블 클릭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디오 파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이제 자동적으로 실행이 되고, 이제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비디오 플레이어를 보통 보여주는 거죠. 플레이어 그 윈도우를 보여주게 되죠. 거기에 이제 제어 버튼들이 나열이 돼서 보여집니다. 네. 실행 중일 때 또 이미 실행 중인 파일을 또 더블 클릭하면 이미 실행 중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련 번호 V6는 실행 중인 비디오 플레이어의 창을 더블 클릭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이제 팝업 윈도우를 하나 띄워가지고 프로그램을 종료할 것인가를 묻게 됩니다. 종료할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 그래서 계속하면 비디오가 실행이 계속 재생이 되고 하던 일이 이어지고요. 종료하면 이제 비디오 프로그램이 플레이어가 종료가 되는 겁니다.